진입할 수 없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900곳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소방청 자료를 통해 전국적으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거나 진입이 곤란한 곳은 883곳이며 거리로는 445km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이 345곳으로 가장 많았고 용도별로는 주거 지역이 600여 곳으로 전체 70%가 넘었습니다. 이 같은 원인으로는 도로 협소가 570여 곳으로 가장 많고 상습 주정차 지역은 181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노벨상 화학상 수상자로 분자 구성 단위들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결합시키는 합성 기술을 개발한 미국의 버토지와 사플리스 교수, 덴마크의 멜달 교수 등 3명이 선정됐습니다. 오늘 밤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동해안을 비롯해 중부지방과 영남 내륙 등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이 모레까지 50에서 최고 15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은 10에서 50mm 정도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5.3도입니다. 정세진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아시아 최대 영화축제죠.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축소됐던 영화제가 3년 만에 정상화됐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환경 이슈를 살펴보는 지구생활 백석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감사원 고위직 인사의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오늘 해명 자료가 나갈 거라며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문제는 이 문자를 받은 상대방이 대통령실 이관석 국정기획수석이었다는 점입니다. 감사원의 해명 자료가 나가기 3시간 전에 대통령실에 사전 보고를 한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인데요. 대통령실은 언론 보도가 맞는지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점에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당장 민주당은 감사원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는 게 확인됐다면서 기획감사를 주장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며 맞서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감사원은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도 바로 어제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지 불과 하루 만에 불거진 이번 논란을 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7월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답변해 여당 의원들에게까지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요. 감사원의 신뢰를 흔들고 있는 건 누굴까요?
Feel unmasked, the face to reveal the real what you feel.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실이 오늘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높여가는 단계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냈네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하고 대통령실에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1년의 상황으로 볼 때 북한 미사일 사거리가 계속 증가하고 미사일 관련 플랫폼이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제7차 핵실험으로서의 가능성을 높여가기 위해서 단계별 시나리오를 밟아나가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였는데요. 예. 우리 정부는 한미일 공조를 더 강화하고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한미일의 대응 수단에 전술핵이 포함되느냐라는 질문도 나왔는데 예. 대통령실은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어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 북한의 이 탄도미사일 발사 강력히 규탄했다라고 백악관이 밝혔는데요. 네. 이런 내용입니다. 양 정상은 즉각적이며 장기적인 대응을 양자로 또 한국과 함께 3자로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해서 긴밀히 조율할 것임을 확인한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도 이 현지 시간 5일 오후 3시에 이제 회의를 열고 이 북한 문제를 이제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 새벽 4시인데 네. 미국은 이것을 공개 회의를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것을 반대하고 있어서 공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재 결의를 비롯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탄 결의안 채택도 이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하고 또 통화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미사일 규탄 문제라든가 대북 공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좀 상황을 지켜보면 어떨까 싶고요. 또 한미 연합 훈련을 마치고 일본으로 가고 있던 미국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함이 회항해서 다시 동해로 들어온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동해상에 다시 이제 전개를 하기 위해서 이 미 해군의 레이건 항모 강습단이 이동 중이다라는 건데요. 예. 지난달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한미일 3국의 해상 전력이 참가하는 대잠수함 훈련을 수행을 했는데 이 모항인 주일미군의 요코스카 해군기지로 돌아가던 중에 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해서 계획을 바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을 마치고 떠났던 미 항모 강습단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 동해로 다시 들어와서 재전개를 하게 되면은 한미 간의 연합훈련 등이 추가로 실시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군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지대지 미사일 4발을 발사하던 도중에 한 발이 지금 비정상 비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떨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한미 공당국이 동해상으로 지대지 미사일 발사 사격을 했는데요. 네. 에이테킴스 미사일 각 2발을 우리 2발, 미군 2발 이렇게 해서 총 4발을 이제 쐈습니다. 예. 근데 그에 앞서서 우리 군이 어제 밤 11시쯤에 현무 2C 미사일을 이제 발사를 했는데 예. 이게 발사대에서 발사를 한 이후에 목표 지점이 동해 공해상으로 가지 않고 직후방으로 비정상 비행을 한 후에 군부대 내에 위치한 골프장에 이제 낙탄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사일을 앞으로 쐈는데 뒤로 날아갔습니다.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탄두가 이제 폭발하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추진제의 연소 시간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짧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이제 비행을 한 거 아니냐라고 일단 군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예. 정확한 원인은 이 생산업체하고 국방과학연구소 등하고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하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사일이 떨어진 지점하고 민가하고 한 700m밖에 안 떨어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군이 이제 밝혔는데 이 후방 1km 지점에서 탄두가 발견됐고 떨어져 나간 추진체가 여기서 400여 미터 더 후방 지점에서 발견이 됐다. 예. 그리고 이 추진제 연소 이외에 화재나 폭발은 없었고 인명사고도 없었다라고 밝혔는데 그런데 이 지점을 확인을 해보면 탄두가 발견된 곳의 남쪽 약 700m 지점에 민가가 이제 위치해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자칫 잘못하면은 인명사고가 이어질 뻔한 그러한 상황이었다.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SNS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젯밤에 인근에서 불꽃 화염이 치솟는 장면을 찍어가지고 촬영한 동영상이 SNS에 굉장히 급속도로 퍼졌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굉장히 불안해한다는 소식이 많이 전해졌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사일이 지금 떨어져서 불이 난 것도 있고 하늘에 계속 발사가 되는 장면도 있고 이런 광경들이 이제 목격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강릉 주민들이 이게 어떤 상황이냐라면서 여러 가지로 이 관공서에 문의도 하고 소방이나 이 경찰에 막 전화도 하고 신고가 빗발쳤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SNS에 막 올리기도 하고 여러 혼란상이 있었는데 이게 오늘 아침 7시가 돼서 이 보도가 나오면서야 이 시민들이 구체적인 상황을 이제 알게 된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그 엠바고를 걸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미사일을 4발 발사하는 대응 과정 자체를 네. 아침에 언론이 보도하도록 엠바고를 걸어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 발사 중에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아침에 이제 설명할 예정이었다라는 게 군의 입장인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상황을 일치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오늘 쭉 있었는데 일단 네. 군은 이와 관련돼서는 앞으로 보완책을 찾겠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지역 어촌 계장이라든가 이장 등이 합동 홍보팀으로 활동을 하게 돼서 주민들에게 먼저 훈련 사실을 알리게 돼 있고 또 해상을 타격할 경우에 항행 경보를 발령을 하고 해수부, 해경에 전파하도록 돼 있고 이번에 이제 이렇게 했다. 하지만 우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시간 우발 상황에 대해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놀라고 불안해한 점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군이 밝혔습니다. 글쎄요. 이거 만약에 물론 이제 민가에 만약에 떨어졌다고 하는 거 가정입니다만 그랬다면 대응은 좀 달랐을 것이다라고 믿고 싶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도 하면 중간이라도 안심을 시켜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요?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경우에 오늘 기자회견 열고 이게 윤석열 정부의 안보 공백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작전 실패이고 화재가 났는데 그래서 소방에서 출동을 했는데 군이 자체 대응하겠다라면서 이것을 거부했다라는 제보도 지금 들어와 있다라면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뿐만이 아니고 강원도 강릉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의 경우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탄 경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부터 해야 된다. 기계적 결함인지 운용의 문제인지 검증을 더해달라라고 지적을 하면서 군의 대응 태도 역시 바뀌어야 된다. 재난 문자 하나 없이 무작정 엠바고를 취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제를 좀 국감장으로 저희가 좀 가보죠. 국회에서는 이틀째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법인세 감세를 두고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네요. 그 정부가 일전에 이제 법인세법 개정안을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를 하고 그다음에 중소 중견기업의 일정 과세 표준까지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초대기업 편향의 세제 개편이다. 이 중소 중견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은 보잘것없는 반면 대기업에는 상당한 혜택이 주어진다라고 비판을 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그렇지 않다. 법인세 개편안은 대기업보다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감면폭이 더 크다라면서 법인세를 인하를 하면은 투자도 늘고 세수도 선순환이 된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고요. 예.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한국의 높은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어떤 국내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정부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요즘 뭐 가장 뜨거운 국감이 외통위 국감 아니에요? 외통위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외통위 분위기는 안 좋았습니다. 상당히 안 좋고. 너무 뻔한 걸 물어봤나요, 제가? 상당히 안 좋고. 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거 논란에 더해서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48초간 환담을 한 것,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조문이 취소된 것, 한일 정상회담이 다소 모양새가 안 좋게 진행된 것 등의 여러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을 정치 공세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를 강조를 하면서 양당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이제 대립을 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 의회가 추진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돼서 더불어민주당은 외교부와 그리고 대통령실이 이 관련 법안을 처리할 당시에 이 관련 정보나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제때 포착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해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처리에 우리 입장을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날린 것이다라고 지적을 해서 상당히 논란이 또 됐습니다. 네. 뭐 미국 언론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 일본이나 한국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다. 뭐 서운할 만하다. 뭐 이런 식의 투로 지금 보도를 계속하고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서를 또 보냈어요. 그렇습니다. 김은혜 홍보석이 오랜만에 밝혔는데요. 오늘 이제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윤석열 대통령이 받았다. 이 사실을 공개를 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평을 했고 한미 간에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인데요. 네. 근데 이게 친서의 전체 내용은 아닙니다. 전체 내용은 이제 외교 관례상 이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인데 네. 다만 친서의 성격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양 정상이 지난달 뉴욕과 런던에서 여러 차례 만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돼 협의한 말을 토대로 작성된 그런 내용이었고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측 우려에 대한 이해를 재차 표명을 했고 한국 기업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명확히 언급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기업을 배려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걸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기업 뭐 현대자동차는 벌써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서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조만간에 대책이 나올까요? 뭐 우리는 그렇게 기대를 한다. 이 친서를 통해서 네. 이런 얘기인데 오늘 밝힌 내용을 보면 이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에 그럼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기는 어려웠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친서에는 원래 그런 표현이 잘 안 들어가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면 이런 표현, 저렇게 보면 저런 표현이 이제 있는 것일 텐데 다만 이제 미국 내 논의나 이런 방향이 좀 중간 선거 끝나고 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우리로 따지면 시행령이나 이런 데 있어서 2024년에 현대차가 조지아주에서 자동차 공장을 이제 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전까지 뭐 유예 기간을 둔다든지 예외 조항을 둔다든지 또는 FTA를 맺은 국가들하고는 또 별도의 어떤 이 내용을 적용한다든지 등등의 내용으로 좀 손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기대와 요구를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1월 초에 중간선거인데 최소한 중간선거는 지나야 된다는 얘기니까 연내에 과연 될 수 있을까? 이 정도를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작품을 두고 또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천 국제 만화 축제에 윤석열차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이 고등학생의 만화 작품이 전시가 돼가지고 이 화제인데 이 작품이 여기서 이제 금상을 수상을 했다는 겁니다. 네. 상당히 이제 훌륭한 작품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거기서 이제 받은 건데 근데 문체부가 보도 자료를 이제 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같이 공동으로 이제 주최하고 문체부가 후원을 한 행사인데 주최한 데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거든요. 네. 여기다가 유감을 표하면서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이제 한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문체부가 압박을 했다라고 더불어민주당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떠오른다. 공개적으로 예술인들을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오늘 이제 국감장에서도 주장을 했는데요. 일단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 블랙리스트 사건하고 비교할 성격은 아니다. 개별 작품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이 공모전은 순수한 예술적 감성으로 명성을 쌓은 그런 곳인데 정치 오염 공모전으로 변색을 시켰기 때문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문제를 삼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전 정권에서 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보도했던 외신과 기자를 공개해서 이게 비판이 됐던 사례 또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는 대자보에 대해서 정부가 뭐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다라고 해서 뭐 수사기관이 내사를 뭐 진행하고 뭐 이랬던 일 등을 거론을 하면서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이 작품에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그런 얘기가 이어졌습니다. 전국 시사만화협회가 논평을 냈더라고요. 근데 자유라는 단어를 33번 사용해서 지면을 채웠다고 합니다. 뭐 의미를 우리가 좀 되살펴보면 어떨까 싶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국정감사 얘기 좀 계속해보죠. 오늘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가 공개가 돼서 이게 적지 않게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오전에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된 건데요. 이 문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이런 건데 감사원은 이 문자 메시지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자 일부 언론에 보도된 서해 감사가 절차 위반이라는 기사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사무총장이 해명 자료가 나갈 것이라고 알려준 내용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이게 무슨 보도였냐면 한겨레가 오늘 아침에 보도를 한 거거든요. 네. 이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에서 주요 감사 계획을 사전에 의결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감사원법을 어긴 상태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감사를 착수한 상황이 됐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사무총장 휘하의 특별조사국이 이 감사위 최고의결기구의 심의를 건너뛰고 그냥 이제 감사에 착수한 것이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이게 위법 요소가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감사원의 해명은 뭐 이런 내용입니다. 감사에 착수하려면 사전에 감사위원 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요지고 2015년부터 위원회 의결 이후에 변경사항은 사무처에 위임한다는 방침을 감사위원들에게 설명, 동의를 구했고 현재까지 감사위원회 의결 이후 변경사항은 사무처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라고 밝혔는데 즉 감사위에서 의결을 한 것은 올해 예를 들면 감사계획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의결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런 식으로는 안 써 있고 예. 올해 통상적으로 하는 감사계획에 대해서 의결을 했는데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이런 소재에 대해서는 그 의결 이후의 변경사항으로 봐서 그건 사무처에다가 위임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을 한 거고요. 한겨레 보도 내용은 그런 경우에 따로 의결해야 된다라는 감사위원 일부의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위법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감사위원회에서는 그 주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지만 의결하지는 않았다라는 게 지금 일부 감사위원들의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의결할 필요가 없는 걸 뭐하러 안건으로 올립니까? 그래서 안건으로 의결을 안 해도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뭐 별로 앞뒤가 맞는 해명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또 한쪽에서는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사무총장은 그것은 무식한 소리다라고 했으니 뭐 제가 뭐 잘 몰라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법적 대응 예고하고 있어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목한 정치감사의 배후가 대통령실임이 100일하에 드러났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11일 날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 책임을 묻겠다라고 또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위법성, 불법성이 밝혀지면 고발 조치까지 하겠다라고도 강조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 사안 외에도 방금 말씀드린 이제 보도 내용, 감사위의 의결 없이 전 정부 모든 사업을 들여다보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라는 취지로 국정감사 직후에 이 문제를 또 고발하겠다 이런 주장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대통령실에서는 질의에 답변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알아보려고 물어봐서 답이 온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감사원 사무총장이 국정기획수석한테 문자 메시지로 답변 보냈는데 해명자로 나갈 겁니다까지는 나가면 모르겠는데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이거는 자주 서로 간에 소통했다는 뜻 아니에요? 상당히 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김성환 평론가님한테 그런 문자 못 보내거든요. 그렇죠.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요. 그렇죠. 공손한 메시지 항상 보내는 것이지 이렇게 매일 방송하는 사이도 이런데 얼마나 친하면 이제 무식하다는 취지입니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의문이 좀 생기는데 하지만 또 유병헌 사무총장이 뭐 유별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밝혀지겠죠. 뭐 맥락이. 네. 김민하 평론가 마음이 넓으십니다. 자,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 영부인은 김정숙 여사 인도 순방 문제 꺼내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 이제 TV조선이 일단 보도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2018년 9월달 외교부 문서를 인용한 보도인데 인도의 관광 차관이 당시 문체부 관광부 장관을 초청을 했는데 한국 외교부 쪽에서 김정숙 여사의 참석을 타진을 해서 그래서 이제 김정숙 여사를 당시에 인도가 초청을 해가지고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를 관광을 뭐 사실상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네.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근거로 해서 이때 예비비가 이제 편성이 뭐 됐는데 그게 이제 적법하게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한 예산으로서 편성이 적법하게 된 거냐라는 취지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내역을 보면은 일정의 타지마할 방문도 없는데 이게 예비비 배정에 일정을 허위 보고를 해서 예산을 받은 것인지 뭐 막판에 끼워 넣은 것인지 규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좀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인도가 당시에 초청을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인도 측에서 다시 김정숙 여사 초청을 제안해 왔던 거다. 라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마라. 뭐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네. 행안위 국감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거셌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선관위에 대한 국감이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모선 의원이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정당이 과태료를 받아서 해산될 경우에 과태료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이게 2017년에 장성민 후보가 국민대통합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는데 과태료가 6,625만 원이 나왔는데 이 당이 이제 해산이 돼가지고 과태료 안 내고 이제 이게 끝났다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네. 이 장성민 후보가 지금 대통령실의 미래 전략기획관이다.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근데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여기에 이쪽에 반론격에 또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유죄가 되면은 이 선거 비용으로 쓴 거는 이제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데 네. 언론에서 그 현실적으로 되겠느냐 434억 원 정도로 산정이 되는데 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질문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데 조은희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를 해서 선관위에서 정당 보조금을 줄 때 이렇게 회수하지 못한 비용을 차감해서 줘도되도록 하는 이른바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법을 내가 발의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의를 한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라고 해서 고성이 오가는 그런 상황이 또 이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세종시에 대통령의 제2집무실을 짓는 것과 관련한 예산이 지금 공개가 돼서 논란이 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줄여서 행복청으로부터 김두관 의원이 받은 이 예산을 보면은 예. 제2집무실 건립 총사업비로 4,593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라고 이제 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건데요. 어떻게 4,500여 원이 이제 소요가 되느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이렇게 개방이 된 청와대와 같은 규모의 시설물을 짓는 것이 전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관저와 집무 공간이 위치한 청와대 본관, 외빈을 접견하는 영빈관 등등을 다 여기다가 공사를 하는 거고 다 합쳐서 이 총 사업비가 4,593억 원이다라는 내용이라는 건데 뭐 하반기에 설계 작업에 착수한다 이런 계획이고 2027년에 제2집무실을 완공한다는 계획이었다라고 합니다. 좀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도 예산이 뭐 몇천억 원이 든다, 뭐 많게는 1조 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제2집무실 하는데 또 4,500억 원 넘게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혹시 대통령실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 대통령실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 추가로 입장을 낸 게 있는데 예. 이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는 설명 자료였습니다. 네. 아직 이런 내용으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일종의 참고 자료를 제출을 한 것뿐이다. 그래서 추가로 이 건립 관련 사업비는 연구 용역,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지 이 정확한 내용은 알겠습니다. 산출이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오후였죠. 아시아 최대의 영화축제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정상 개최라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엔 취재차 부산국제영화제 현장에 나가 계신 박혜연 더 스크린 편집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개막식 소식이 전해지는 거 보니까 객석 5,000석이 다 매진됐다더라. 뭐 행사장 맞습니다.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3년 만에 정상 개최잖아요. 네. 다들 약간은 좀 호기심,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오셨을 것 같은데 네. 저도 5천여 석 꽉 찬 야외 무대를 보니까 약간 뭉클해지더라고요. 시간을 돌려서 3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까지도 들었고요. 예. 정말 관객석을 꽉 찬 관객과 관계자들 그리고 레드카펫 위를 밟는 전 세계 영화인들을 보면서 아 그래 이게 영화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개막작이 인도 영화더라고요. 어떤 작품입니까? 네. 예, 이란 영화. 이란 영화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바람의 향기라는 작품이에요. 예. 이 작품은 사실 부산국제영화제랑 꽤 인연이 깊은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예. 이전에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젊은 감독들, 새로운 감독들을 이제 새롭게 발굴해서 소개하는 뉴크런치 부문의 수상자였던 감독님이 이번에는 개막작으로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은 겁니다. 한국에서 개최하는 아시아 최대 영화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아시아 영화 전체를 같이 지원하고 후원하는 부산국제영화제의 힘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었어요. 예. 바람의 향기라는 제목의 아주 좀 느리고 서정적인 작품인데요. 예. 정말 새로운 이란의 어떤 풍경을 보는 즐거움도 있지만 우리 시대의 마음에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좀 조금씩 보담아주는 그런 힐링의 영화라는 점에서 너무나 개막작으로 특히 3년 만에 코로나 이후에 만나는 개막작으로 좋은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허문영 집행위원장에게 감독님이 물어봤어요. 내 영화가 왜 이렇게 큰 부산국제영화제의 개막작이 됐는지 나도 이유를 잘 모르겠다. 네. 라고 얘기했더니 허문영 집행위원장이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 영화가 너무 좋아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뭐 영화제도 제대로 개최가 되지 못하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네. 정상 개최를 3년 만에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많은 관객들한테 위로와 이런 메시지를 좀 주고 싶어 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정상 개최라는 표현을 제가 사용했지만 부산국제영화제가 이전에 코로나19 때는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이제 다 하게 되는 그런 행사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일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좌석의 100%를 전체 예매를 한다. 이것만으로도 이제 정상화가 됐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개막식뿐만 아니라 소위 대면 행사라고 하죠. 관객과 함께 호흡하면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이번에 전면 재개를 하게 됐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부산 지역의 전역 랜드마크 17곳에서 열리는 동네방네 비프 같은 프로그램은요. 직접 영화인과 관객들이 아주 가까이에서 만나서 영화를 보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이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것도 이번에 전면 다 재개가 됐고요. 뭐 야외 무대 인사나 관객과의 대화나 이런 관객 접촉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100% 모두 전면 개최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번에 상영작 프로그램 게스트가 화려하다 그러던데요. 네.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또 어떤 영화가 공개가 됩니까? 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펫 소식 이제 사진으로 속속 보실 텐데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영화계의 중요한 인물들이 이제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았어요. 오늘만 해도 뭐 이름을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만큼 스타들이 레드카펫을 밟았고요. 또 개막식의 사회는 유준열, 전여빈 배우가 맡아서 또 레드카펫을 훌쩍 달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산국제영화제 명성에 맞는 라인업을 살펴본다면 아무래도 영화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네, 이번에는 노아 바움백 감독의 화이트 노이즈나 전 세계 말레안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의 바르도 약간의 진실을 섞은 거짓 연대기 같은 세계적인 거장들의 신작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받았죠. 슬픔의 삼각형이라는 작품, 또 베를린 국제영화제의 또 그랑프리죠. 황금곰상을 받은 알라카스의 여름 같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영화제 수상작들도 한국에서 처음으로 관객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굉장히 관심을 두는 섹션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극장에서 거대한 스크린으로 OTT 컨텐츠들을 보는 이 온스크린이라는 섹션이에요. 이 온스크린은 지금까지 이제 영화와 시리즈를 구분해왔던 경계의 문턱을 조금 낮추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어떤 OTT 시리즈들의 퀄리티, 얼마나 이게 극장에서 상영할 만큼 훌륭한 작품인가에 대해서는 확인받는 그런 자리가 되고 있는데 올해 이 온스크린이 굉장히 화려한 라인업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준익 감독이 처음으로 시리즈에 도전한 윤더라는 SF 판타지 작품도 이 온스크린에서 상영을 해서요. 신하균 배우, 한지민 배우가 또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았고요. 또 몸값이라는 작품에는 진성규 배우, 전종서 배우가 또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아서 앞으로는 이 영화의 경계, 영역을 훨씬 더 확장하는 영화제로서 또 한 몫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중화권 톱스타 양조희 배우 방한 소식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데요. 뭐 특별 프로그램도 준비를 했다고요?
맞습니다. 올해 아시아 영화인상 수상을 위해서 또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았고요. 네. 오랜만에 한국 관객들을 만나는 오픈토크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요. 레드카펫에 양조위 배우가 딱 서는 순간 약간 국민 배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예, 정말 뜨거운 함성이 쏟아졌습니다. 예, 그만큼 사실 이제 해외의 게스트들이 국내 영화제를 찾는 게 한동안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양조위 배우를 보는 또 한국 관객들의 설레임과 기쁨도 훨씬 컸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번 영화제에 직접 관객이 만날 수 있는 배우들이 많이 있죠? 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오픈 토크나 아니면 야외 무대 인사에서 예. 올해 한국에서 개봉했던 아주 훌륭한 작품들 그리고 개봉을 앞두고 있는 작품들이 모두 다 소개되고 인사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양조위 배우 역시 오픈토크를 통해서 관객들 직접 만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영애 배우, 하정우 배우, 한지민 배우 등이 이제 자신의 배우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관객들과 함께 나누는 이 토크 프로그램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영관 빼곡히 관객과의 대화나 아니면 무대 인사 같은 프로그램들도 많아서 네. 좋아하는 작품 GV라는 이 표시가 있는 작품의 상영관에 들어가시면 내가 좋아했던 그 영화 감독과 배우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영화제 주요 키워드 중 하나가 아바타 후속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올해 12월에 개봉하는 아바타 물의 길의 스페셜 영상이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됩니다. 네. 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이 아바타 물의 길의 프로듀서가 또 부산국제영화제를 직접 찾아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고요. 또 제임스 카메론 감독과는 화상 연결을 통해서 한국 관객들이 만나는 시간들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아바타라는 작품은 그 영화사 안에서도 영화의 기술의 한 단계를 격상시킨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작품이고요. 네. 전 세계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한 작품이잖아요. 예. 이 작품의 후속작이 13년 만에 만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아마 그 예고를 함께 흥미진진하게 큰화면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편장님 매년 부산국제영화제 개막하면 부산 내려가시는 거죠? 그렇죠. 이 부산국제영화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 뭐 영화제 필수 코스 이런 걸 좀 꼽아주신다면요. 네,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사실 영화를 보는 즐거움도 있지만 영화의 전당 밖에서 펼쳐지는 이런 야외 무대 인사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직접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내가 좋아했던 배우와 감독들의 이야기도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듣고 극장에서 영화를 보시면 또 재미가 두세 배가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워낙 날이 좋아서 야외 무대에 나와서 바람 쐬시면서 영화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마 산책하시는 것처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예매는 피켓팅이기도 해서요. 네. 네, 예매를 못 하셨다고 하더라도 군데군데 이렇게 영화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예, 그 영화의 거리들을 꼭 누벼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다 매진되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영화표 구할 수 있어요? 영화표 구하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당일 취소되는 작품들 같은 경우도 공지를 통해서 구하실 수도 있고요. 예,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예매 경쟁이 치열한 것 같긴 하네요. 오랜만에 정상화된 부산국제영화제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찾아주셔서 영화는 비록 못 보더라도 그 영화의 분위기는 정치는 흠뻑 누리고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혜연 더 스크린 편집장이었습니다.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전기요금마저 오르면서 한숨 짓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기요금 인상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환경 문제와 미래를 위한 생활 수칙을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구생활백서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기요금이 또 올랐어요. 네, 맞아요. 이 올해는 유독 전기료 인상 소식이 자주 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지금 분기마다 조정을 하는 겁니까? 예, 분기마다 전기요금 항목이 이렇게 있는데요. 예. 그중에서 일부가 조정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분기마다니까 4분기 요금이 9월까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9월 마지막 날에 이제 결정이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발표가 됐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관계당국의 고민이 깊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이번에 이제 킬로와트 시당 7.4원 오른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보다 정확히는 이제 7.4원 중에서 4.9원은 원래 예정돼 있었던 거고요. 이 중에서 2.5원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된 겁니다. 근데 전기요금 인상 기사 보면 연료비 조정 단가, 뭐 기준 연료비 이게 기자들이 좀 친절하게 풀어주면 좋겠는데 네. 의미를 잘 기사 안 풀어줘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네. 의미를 좀 풀어주세요. 이 이제 전기 에너지 이쪽이 유독 어려워요. 이 전기요금은요 원래는 사실은 딱 두 가지로 구성돼 있었어요. 네. 우리 택시요금 보면 기본요금 있고 그다음에 주행요금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처럼 네. 근데 전기요금도 원래는 기본요금이랑 전력량 요금 이렇게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제 기본요금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이제 뭐 변동은 없고요. 전력량 요금이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건데 네. 이 전력량 요금은 말 그대로 내가 쓴 만큼 내는 요금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작년 1월에 좀 세분화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연료비 조정 단가 같은 게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한 거죠. 그럼 이걸 왜 이렇게 나눠놨냐? 예.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 전기라는 게 이제 만들 때 해외에서 연료를 수입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연료라는 게 특히 우리나라는 화석 연료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기를 만들 때 이게 굉장히 국제 에너지 가격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걸 많이 쓰면 쓸수록 온실가스 배출도 늘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전력량 요금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이게 뭐 가격이 투명하게 결정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소비자들이 과연 전기를 쓸 때 이게 환경에 부담이 된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도 있었고 그리고 뭐 재생에너지 전환에 뭐 어떤 기금도 마련하고 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나눴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전력량 요금에서 그 일부를 기후환경 요금이랑 연료비 조정 단가라는 이름으로 각각 분리를 해서 가격을 매긴 거죠. 그래서 이제 예.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기본료,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연료비 조정 단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예. 이 중에서 이제 연료비 조정 단가는 말 그대로 그때그때 에너지 가격을 반영을 해야 되니까 예. 분기마다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7.4원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전력량 요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올해는 1분기 빼고는 계속 이제 인상이 됐는데 그래서 네. 얼마가 올랐냐면 총 킬로와트 시당 19.3원이 올랐어요. 이거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한 뭐 5,925원 정도 더 내는 셈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전기요금 올리는 뭐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아무래도 한전의 적자가 누적됐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뭐 올해 누적 적자가 30조 원이다, 40조 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한전 적자 계속 기사 연일 나오는데요. 사실 2020년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되게 달랐어요. 기억하실 텐데 그때 코로나 초기에 4월이었나요? 그때 뭐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뭐 이러는 때도 있었잖아요. 네, 선물은 뭐 그냥 가져가라고 막 얘기한다더라 네. 이랬죠. 네, 그러니까 수요가 일단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기름값만 내려간 게 아니라 가스요금도 같이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 가격도 저렴해서 예. 2020년에는 한전이 4조 원 넘게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막 가스 가격이 막 오르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네. 곧바로 적자 전환을 하는데 4조 흑자에서 바로 4조 적자로 돌아섭니다. 그게 이제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그 14조 3천억 원 적자를 냈고요. 하반기에 뭐 최대 40조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죠.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올랐냐. 예. 상반기 기준을 이제 말씀드리면 상반기 기준으로 LNG 가격이 1년 새 2배 넘게 뛰었고요. 그리고 예. 석탄 가격도 사실 3배가량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한전 자회사들이 발전 연료를 사오는 그 구입비가 늘어난 게 이제 한 7조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한전이 자기 자회사뿐만이 아니라 민간 발전사 전기도 사오거든요. 도매 네. 그렇죠. 하는 거죠. 예. 이게 또 10조 가까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전기요금은 이제 연료비 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하다 보니까 전기를 판 수입은 2조 5천억밖에 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한전이 말하기를 상반기에 킬로와트 시당 169.3원의 전기를 사와서 110.4원에 팔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때 당시에 한전 사장이 두부를 콩보다 싸게 판다 뭐 이렇게 글을 올려서 좀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손해보고 팔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전기요금 올리면은 국민들 부담이 커지니 정부가 통제하면서 전기요금 못 올리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그쵸. 그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분명히 제가 연료비 조정 단가를 이제 넣었다고 했잖아요. 네. 국제 에너지 가격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근데 네. 이게 이제 사실 구색은 갖춰놨는데 이게 마냥 막 이렇게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한이 있어요. 예. 그래서 분기별로는 3원, 그리고 연간으로는 5원 이렇게 이제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초에 정할 때부터 그렇게 묶어놨다고요? 네네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올해 한전이 그 발전소에서 전력을 사오는 그 도매 가격이 킬로와트 시당 78원에서 그 상반기 기준으로 169.3원으로 91원이 넘게 올랐어요. 네네. 91원이 넘게 올랐는데 그중에서 5원만 최대 올릴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 사실 세 발의 피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그 뭐 정부가 결정하고 하는 거 그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거 굉장히 우리나라가 독특한 결정 구조를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전이라는 곳이 우리 전기 살 때 한전에다가 돈 내지 다른 데다가 돈 내서 사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한전이 굉장히 독점적인 시장 지배자입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전기요금은 또 정부가 결정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시장이 독점돼 있고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요금에 자꾸 정치 논리가 개입이 됩니다. 뭐 선거철 다가오면 전기요금 깎아준다든지 아니면 인상 요인이 있는데 묶어둔다든지 뭐 이런 게 대표적이죠. 그래서 네. 이제 우리나라가 뭐 OECD 중에서 전기요금이 최하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제 그런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비슷한 이유로 계속 이제 뭔가 이렇게 깎아주는 그런 요금이 들어오는 거는 뭐 교육용이라든가 농사용이라든가 이런 거죠. 근데 교육용, 농사용 전기까지 좀 깎아주는 건 그것까지 뭐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학교가 뭐 무슨 뭐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예. 굳이 뭐 농어민 분들 전기 좀 쓰는데 이거 좀 편하게 네. 쓰면 안 되나. 물론 그 이제 그런 지적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이제 싼 전기요금 혜택을 그럼 정말 이제 학교 아니면 농민 이분들이 이제 받으면 모르겠는데 여기에 묻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묻어가요? 예를 들면 이제 교육용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초중고교보다 사실은 대학, 뭐 박물관, 도서관 이런 데서 사실 더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고요. 예. 그리고 농사용 전기요금도 뭐 작물 생산과 관련 없이 농업에 발을 걸친 그냥 시설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난달 산업부에서도 30대 그룹 집단 중에서 농사용 전기를 쓰는 곳이 있다. 뭐 이런 발언이 나오기도 했죠. 대기업에서도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런 거는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 약간 들어보니까. 국민 정서에 좀 반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렇죠. 근데 해외는 어떤지 궁금해요. 다른 나라도 이렇게 특례요금 같은 거를 둬서 전기요금을 깎아주거나 일종의 이제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실 이렇게 특례 요금을 우리나라처럼 광범위하게 운영하는 나라는 없어요, 사실상. 이제 물론 전기요금이 그냥 우리가 입는 옷이나 이런 거랑은 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네. 이제 막 마냥 시장에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너무 시장 상황이 지금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정치적 판단이 지나치게 많이 개입한다는 거고. 그래서 아까 농사용 전기요금에 막 대기업이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틈새를 많이 벌려놓은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뭐 딱 유초중 학교까지만 뭐 교육용을 적용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럼 정말 이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가는 전기 요금을 자꾸 손대는 게 아니라 다른 복지제를 통해서 이제 보조를 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옛날에 과거에 산업화 시대 때는 전기요금을 낮춰가지고 원가를 낮춰야지 우리가 수출 많이 하니까 그렇게 그쵸. 하고 최근 사례를 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들 다 힘들어하는데 뭐 지금 일자리도 잃고 이런 상황인데 전기요금 올린다는 얘기를 차마 못했을 것 같고 그쵸. 이유는 다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계적인 추세나 이런 걸로 보면 연료비에 연동해가지고 전기요금이 올라가게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좀 투명하게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은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또 그 용기자도 계속 그 얘기를 지금 하신 거잖아요. 네. 이런 걸 환경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게 우리가
그 전기요금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라는 걸 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죠. 사실은 네. 이게 이제 가격이라는 게 뭐냐. 이게 꼭 전기요금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격이라는 거는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뭐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알아서 수요를 줄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이 가격 신호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뭐 올해 전기요금 분기별로 계속 오르면서 막 언론에서 뭐 폭탄이다, 전기요금 폭탄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아까 4인 가구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그래서 한 해 오른 게 얼마냐? 아직 6천 원이 채 안 돼요. 근데 네. 이 6천 원을 정말 우리가 폭탄으로 여기냐? 네. 약간 그냥 이제 전기요금 그냥 싸게 편하게 썼으면 좋겠는데 이거 오르는 거에 대한 그냥 심리적 저항 아닐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에너지 위기다 맨날 기사 나오지만 이걸 정말 위기로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면서 뭔가 대응하는 면이 있을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독일이나 이런 데는요. 러시아어 외에는 심지어 신호등을 끄는 지역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네.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문 열고 냉난방하면 우리 돈으로 뭐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기도 하고요. 그 에펠탑의 그 심야 조명도 껐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가격 신호등이 고장난 상태다 보니까 이게 자꾸 에너지를 과다하게 쓰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하나 이제 연구를 소개해드리면 예. 작년에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요. 예. 여기서 말하기를 이제 만약에 전기요금이 그 원가를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만약에 설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 2025년쯤에 9.9 테라와트시만큼 전기를 덜 쓸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뭐 대전시의 전체 전력 소비에 맞먹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우리가 전기를 덜 만들어도 되니까 이 전력 생산 부문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5년 앞당겨서 달성할 수 있을 거다. 이게 이제 보고서의 요지입니다.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전기요금 가격이 막 오르면은 우리가 물건가가 오르면은 소비를 줄이는 것처럼 전기 소비를 줄일 텐데 네. 그런 기둥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전기 소비를 줄이지 않는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환경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친다.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전기요금 4가지 항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그런 기능을 하라고 집어넣은 게 기후환경 요금이에요. 근데 과연 이 기후환경 요금은 그럼 제 기능을 하느냐? 사실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 월 내는 게요. 지금 올라서 한 52,700원 정도 돼요. 네. 이 중에서 기후환경 요금 몫은 2,200원 정도니까 사실 뭐 그렇게 많은 비중이라고 부분은 보기는 아니네요. 네. 어렵죠. 그리고 우리나라 전력 소비 통계를 보면 이게 계속 늘고 있어요. 근데 외국 보면은 사실은 대부분의 나라가 이제 줄고 있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늘어나진 않아요. 네. 그대로 유지를 할지 몰라도.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온실가스의 35%가 전기 만들어내느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계속 전기요금을 억누르면서 이렇게 싼 전기 싸고 편하게 쓰십시오라는 신호를 줬던 게 과연 지금 이제 앞으로도 계속 맞느냐 이런 고민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좀 느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근데 그걸 가격을 통해 가지고 경각심을 느끼게 하는 게 좋은 것인지 네. 아니면은 좀 사회적인 캠페인 차원에서 경각심을 좀 더 많이 갖는 게 좋은 것인지 여러 가지 의견은 좀 엇갈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너무 싼 전기를 편하게 쓰는데 익숙해져 있다고 하는 것만은 말씀 들어보니까 분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시 한번 전기요금에 대해서 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 지구생활 백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낮 사이 전라 동부와 경남권 해안, 제주도에 가끔 비가 오겠고 오후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과 경상권 내륙에 비가 조금 오는 곳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동풍이 유입되면서 모레까지 비가 오는 곳 있겠고 강원 높은 산지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 강원 영동 50에서 150, 경북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독도 10에서 50, 경북 남부 동해안과 강원 영서 북부, 전남 동부와 경남권 해안 5에서 20, 그 밖의 지역 5mm 미만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13도, 광주 14도 등 전국이 10에서 1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대구 21도 등 전국이 15에서 22도로 평년보다 2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특히 바람도 불어 쌀쌀하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동해상과 제주도 먼바다는 최대 초속 16m의 강풍이 불고 물결이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4.9도, 습도 80%,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요즘 국회 국정감사장 모습 보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말싸움을 넘어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는 여야 의원들 모습에 실망하신 분들 적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흥분한 감정을 조금 가라앉히고 국감 기사를 찬찬히 살펴보시면 국감의 다른 면모를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의원들이 피감기관을 통해 확보한 자료 가운데 의미 있는 것들이 꽤 많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의사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의료원 실태도 그 중에 한 사례입니다. 전남 목포시 의료원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7년 넘게 신경과가 휴진 중이라고 합니다. 의사를 못 구해서인데요. 응급의학과와 안과는 공중보건의가 진료를 보고 있지만 내년 3월 근무기간이 끝나면 이들 과도 문을 닫아야 할 처지라고 합니다. 목포시 의료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방의료원 35곳 가운데 18곳, 전체의 절반가량이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 진료 과목을 포함한 진료과를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이유는 뭘까요? 전국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한 데다 그마저도 서울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방에서는 의사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지역의료원은 대학병원 교수직 추천에 고액연봉, 거기에 고급 아파트 관사 제공까지 약속해도 수년째 의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지난해 지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평균 1.8명, 서울의 절반 정도였고 의사가 한 명도 없는 지자체가 전국에 50개나 됐습니다. 당연히 의료 서비스 질은 서울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장학금을 주는 대신 일정 기간 지역병원에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나 공공병원 의사를 육성하는 공공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지자체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기시감이 들지 않으세요? 지자체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면 코로나19 사태 초기 때처럼 또다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려나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money going out on the town, doing anything just to get you off of my mind. But when the morning comes, I'm right back where I started again. Yeah, trying to forget you is just a waste of time. Baby, come back. Any kind of fool could see there was something in everything about you. Baby, come back. You can blame it all on me, 'cause I was wrong and I just can't live without you. No. All day long, wearing a mask of false bravado, trying to keep up a smile that hides a tear. But as the sun goes down, I get that empty feeling again. How I wish to God you were here. Baby, come back. Yeah, any kind of fool could see there was something in everything about you. Baby, come back. You can blame it all on me, 'cause I was wrong and I just can't live without you. Oh. Now that I put it all together, ooh, give me a chance to make you see, baby. Have you used up all the love in your heart? Oh, nothing left for me. If there's nothing left for me, baby, come back. Yeah, any kind of fool could see there was something in everything about you. Baby, come back. You can blame it all on me. I was wrong and I just can't live without you. Baby, I was wrong and I just can't live. 플레이어의 베이비 컴백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회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문자 받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7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은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코로나19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 확인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오미크론 그 계통의 변이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유럽하고 미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BF7이라고 하는 변이인데요. 이게 이제 BA5 변이의 하위 변이고 8월에 처음 검출이 됐고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15건이 확인이 된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 BF7이라고 하는 변이가
BA5가 독일하고 프랑스, 벨기에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데 네. 2, 3주간의 확진자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에서 통계를 봤을 때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 국가들의 사망자 숫자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파력과 위험도에 관해서는 좀 더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게 BA5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BA5에 비해서 스파이크 단백질 1개 정도가 추가된 변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증가 추이나 특성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 상황은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감염 재생산 지수가 0.8인데 이게 6주 연속 1 이하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걱정스러운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유행 감소세는 지금 굉장히 뚜렷한 모양새인데 네. 참 코로나19에 2번 이상 걸린 제 주변에도 몇 분 계시거든요. 예. 재감염 추정 비율이 10.92%로 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연구가 좀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바이러스 검출률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세종인 BA5는 소폭 줄었습니다만 켄타우로스 변이라고 불리는 예. BA2.75는 또 증가를 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변이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되고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이가 개량 백신 접종이 11일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겨울을 대비해서라도 추가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의 경우에 2차 접종까지만 완료하면 네. 추가 접종하실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거는 참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감염 한 번 됐던 사람이 네. 또 감염되는 네. 이런 게 그 퍼센트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숫자도 늘어나고 있고. 네. 일반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하고는 다른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예. 결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걸렸으니까 난 이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절대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예, 이런 예. 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잠잠한 거는 다행이지만 이번엔 독감이 더 큰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지금 이제 오늘 그 통계들을 좀 보면 오늘 확진자가 3만 4천여 명이 나왔고 수요일 기준으로 13주 만에 최저 확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2주 연속 수도권, 비수도권 다 합쳐서 낮은 수준이고요. 위중증 환자는 333명, 사망자는 16명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독감이 코로나가 유행하는 당시에 우리가 마스크를 굉장히 열심히 쓰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킨 덕에 독감 면역이 지금 많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3년 만에 독감 유행이 예고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걱정스러운 첫 번째는 독감하고 코로나가 트윈데믹으로 돌게 되면 코로나에 걸리신 분이 중증도로 가는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올해 유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독감 바이러스가 A형 H3N2인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옛날에 홍콩 독감 기억나세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저 어릴 때 이거 굉장히 유행을 했어서 예. 어린아이들이 정말 많이 아팠었거든요. 이 A형 H3N2가 1968년에 홍콩에 유행을 시작해가지고 일명 홍콩 독감이라고 불렸던 그 계열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어느 정도 심각했었냐면 69년에 전 세계에서 1억 명 이상이 감염됐던 독감이었고요. 이 당시에 100만 명가량이 사망했던 독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뉴스를 보면 그 홍콩이 이제 유행이 진앙지였는데 유력 일간지였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병원에서 환자를 받을 여력이 없어서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집에 가서 완치할 때까지 기다리시라, 쉬시라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독감 자체도 위험한 상황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독감이 걸리게 되면 코로나에 걸렸을 때 중증도로 가는 위험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인 거예요. 네.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외래 환자가 1,000명이라면 독감이 의심되는 독감 환자 전체는 4.9명인데 어릴수록 지금 좀 위험해요.
1세에서 6세 사이가 7.9명, 7세에서 12세,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6.4명이에요. 전체는 4.9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취약한 거죠, 어린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통상 유행을 주도하게 되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 만약에 독감하고 코로나 같이 걸린다. 그러면 이제 중증도가 좀 심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 올 겨울을 잘 지나가야 내년 봄쯤 되면 실내 마스크도 벗을 수 있다. 이게 정부 전망이잖아요. 그 전제 조건은 올해 연말을 잘 보내서 내년을 잘 맞이하는 거. 예, 그게 되겠습니다. 코로나 개량 백신 접종하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네. 지금 독감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독감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회 접종 대상이 어린이들 그리고 예. 임신부에 대한 독감 무료 예방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예. 오늘부터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 이하의 1회 접종 대상 어린이 그리고 임신부를 우선적으로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 접종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처음 독감 백신 맞는 어린이 경우 2번 맞아야 되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지난달 21일부터 벌써 접종이 시작이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집에 이제 어르신들이 계신 경우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 그 고령층의 경우에는 빨리 독감 백신을 맞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백신 무료 접종은 10월 12일 만 75세 이상부터 순차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동네 병의원, 그러니까 지정된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하고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주소지랑 상관없이 전국에 어디서나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독감 백신 접종 꼭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연세가 드신 네. 분들은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에 4개 지역 합병을 선언을 했어요. 이건 뭐 법적 절차까지 다 뭐 끝난 마무리된 거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점령지 4개 지역에 대한 합병에 대한 투표가 있었잖아요. 지난달 27일에 네. 그 투표가 종료되고 8일 만에 그리고 조약이 체결되고 닷새 만에 러시아의 모든 법적 절차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법률에 최종 서명을 하게 된 건데요. 이렇게 돼서 2014년에 크림반도가 강제로 러시아에 병합된 이후에 8년 만에 또다시 우크라이나 영토가 러시아 영토로 병합되는 게 공식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되냐면 이제 러시아 영토가 된 거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네. 그 4개 주가.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진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쪽 지역에서도. 오히려 뭐 합병 선언 이후에 더 땅을 빼앗기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군의 기세가 더 뭐 세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러시아의 주장에 따르면 이거 러시아 네. 입장입니다. 러시아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이미 합병을 해버렸잖아요. 4개 우크라이나 영토를.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 영토에 만약 우크라이나 군이 진격을 하게 되면 우리 땅을 침범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에는 러시아가 침범을 한 거지만 네. 엄격하게 말하면 네. 이제는 러시아가 이거 우리 땅이야 라고 주장을 때문에 하면서 진짜 러시아 땅을 누군가 공격한 게 돼버리는 거네요. 그거와 논리상으로는. 똑같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봐. 이게 이제 전 세계가 걱정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오늘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글린 대변인이 기자들과 전화 회의를 했었는데 예. 우크라이나군에 밀려서 철수한 지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들 지역은 영원히 러시아와 함께할 것이고 우리는 이들을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이 자포리지아나 헤르손주의 남부 점령지 국경 설정 문제도 우크라이나를 얘기를 안 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러시아에 살고자 할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에 살고자 할 수도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얘기하겠습니다만 심지어 리만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2014년부터 주인이 4번이나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 심지어는 이번에 러시아에 병합됐다는 사실을 이제 지금 인터넷이나 전파나 통신들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길거리에 지나가는 군인들이 러시아군이에요? 우크라이나군이에요? 이렇게 되물었다는 겁니다. 외신 기자들한테.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전 세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 러시아군이 이제 민간인을 고문했던 정황들이 발견이 됐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한 고통들이 더 커질까 봐 걱정이 좀 됩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는 이렇게 뭐 우리 땅이 됐다 이렇게 네, 합병을 이렇게 주장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선언을 거잖아요. 하고 있는데 네.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서방국들은 이거 인정 못하겠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수세에 러시아가 몰렸다고 한다면 예. 러시아가 어떤 카드를 쓰겠냐? 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금 예, 여기가 얘기하는 이제 거잖아요. 제일 걱정이라는 건데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 그 영국 더 타임즈가 텔레그램 채널을 이용해서 지난 주말에 러시아 중부에서 국방부의 핵장비 전담 부서 열차가 포착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이 열차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방으로 향하고 있고 핵 어뢰를 실은 잠수함이 북극해로 출항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러시아가 수세에 몰린다 보면 마지막 카드를 쓰지 않겠냐. 전략핵이든 이렇게 전략핵이든 어쨌든 핵 시위를 무력 시위를 하는 모양새든 네. 사람이 없는 곳에서 예. 핵무기를 사용하는 그 태도를 취하든 그런 무력 시위를 벌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러시아에서는 펄쩍 뛰고 있어요. 이건 서방의 허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방의 언론과 정치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핵 관련 수사를 퍼뜨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도 사실 이 보도를 뒷받침하는 추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밀리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지금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가 혹여나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것인가라는 걱정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당장 우크라이나 키이우시 의회가 이 핵공격에 대비해서 대피소를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그 푸틴 대통령이 방어를 위해서는 핵무기 사용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공공연히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동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면전이 아니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전면전 같으면은 우크라이나 전역에 막 미사일을 쏟아지거나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상황은 아니란 그러니까 말이에요. 대테러 작전이라고 러시아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네.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그게 만약에 좀 더 분위기가 악화되는 쪽으로 가게 되면 네. 진짜 전면전으로 가고 거기에 만약에 서방 세계까지 뛰어든다고 하면 그렇죠. 그거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걱정스럽네요. 핵은 절대 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차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식당 우리 가면 네. 이렇게 처음에 손 소독하라고 이렇게 일회용 물티슈 주잖아요. 물티슈 주잖아요. 이거 사용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사용 금지를 하려고 했었죠. 식당 내에서 일회용 네. 물티슈를. 왜냐하면 일회용 물티슈가 저는 처음엔 종인 줄 알았거든요. 종이가 아니라고 하죠. 플라스틱이라고 플라스틱이 하죠? 들어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환경부에서 플라스틱이 들어간 일회용 물티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월에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동안 업계에 계속 요구사항이 있다 보니까 시행 시기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환경부의 입장인데요. 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밝힌 내용입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쓰이고 있는 일회용 물티슈 는 플라스틱이 40에서 50% 들어가 있는 합성 섬유이거든요. 네. 재활용도 어렵고 분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없는 물티슈를 사용하게 되면 연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물티슈를 28만 8천 톤을 써요. 요즘 네. 가격도 엄청 많이 내려왔잖아요. 처음에 비해서.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업계에서도 요구사항이 있다 보니까 3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법령을 만들어 놓고도 지금 시행을 못하고 네. 지금 3년씩이나 뒤로 연기해 놨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회용 종이컵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사실은. 네. 계속 뭔가 후퇴하는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 네.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동안은 그럼 3년 유예했다는 건 3년 동안은 식당에서 물티슈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앞으로 3년 뒤에는 그럼 유예가 돼도 물티슈를 이제 사용하는 걸 금지할 거잖아요. 일회용 물티슈를. 네. 그렇게 되면 불편할 거란 반응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을 닦으려면 화장실 가서 손을 씻어야 되는데 예. 그 만약에 일부 집중된 지역 식당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예. 식당에서 쓰는 화장실이 공용이다 그러면 다 줄을 서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불편할 것 같다. 그리고 예전에 식당에서 주는 그 물수건이 예, 물수건이 위생적이지 못해가지고 그게 또 거꾸로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저 그 얘기 하려고 사실은 했었는데 네. 그걸 쓰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또 문제가 있었군요. 예, 여러 번 보도됐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물수건이 지저분하다, 제대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심지어는 이제 화장실 갈 때
업주나 업소마다 화장실 사정이 좀 다르잖아요. 네, 어떤 맞아요. 데는 정말 이렇게 깨끗한 화장실이 있을까 싶은 것도 있지만 네. 지저분하고 오래된 수전을 쓰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불편하고요. 또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너무 무분별하게 물티슈를 사용하니까 이걸 줄여야 된다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가끔 아이 키우는 집에서 내가 물티슈 없이 어떻게 아이를 키웠지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얘기 있어요. 저도 했었던 기억이 예.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식당에서 이렇게 조금만 튀어도 물티슈로 막 닦고 얼마 쓰지 않고 버리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환경을 생각해서도 또 낭비가 많이 되니까 이건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프라를 잘 갖춰야 시민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준비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네. 최근 영산강 일대 생태계 교란종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고요? 네. 전남 나주와 한평 지역에서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미국 가재가 확산되고 가재예요, 있는데요. 이거는? 이게 올해 8월까지 나주와 한평에서 발견된 미국 가재가 9,733마리인데 뭐 만 마리도 안 되네 이러실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예. 작년에 3,903마리가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2배가 넘게 늘어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얘가 왜 무서우냐면 예. 이게 우선 집게발이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이게 관상용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재 모양하고 네, 비슷한데 좀 더 커요. 그러니까 새빨간 집게발을 가지고 있고 크기가 15cm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 어른 손바닥만하게 좀 큽니다. 그리고 얘들이 이제 번식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토종 가재 중 거의 전멸할 수 있는 상황인데다가 얘가 배 밑에요. 이렇게 뒤집어 보잖아요. 예. 알을 200개씩 붙이고 다닌대요. 아. 그러니까 번식력이 굉장히 좋구나.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이게 이 미국 가재가 어디서 왔냐면 미국 남부에 있는 루이지애나 주에서 왔습니다. 영산강 일대에 출몰한다는 얘기가 2018년에 커뮤니티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가보니까 엄청나게 번식을 하고 있는데 얘가 왜 문제가 되냐면 우선 엄청 많이 먹어요. 굉장히 많은 걸 먹어치운 대식가인데다가 얘들이 국내에 정착을 하면서 왜 문제가 됐냐면 그 안에 세균 같은 것들을 붙이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2019년에 이게 생태 교란종으로 지정이 됐는데 곰팡이균을 이렇게 가지고 그래요? 다니니까 그리고 네. 이제 또 하나는 그런 걸 퍼뜨릴 수 있고 수온이 높아지면 굴을 판대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데 있어서 뚝이나 이런 데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 흐름이 차가운 데 사는 우리 토종과 달리 따뜻한 데 모여 사는 거예요. 번식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뭐 관상용으로 누가 들여왔는데 그게 이렇게 막 강으로 흘러가고 네. 그러면서 퍼진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먹어서 없애자. 그러는데 균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에서 실제로 먹기도 하는 종이에요. 그런데 먹어서 없앨 수가 없는 게 얘가 곰팡이균을 갖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드시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럼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미술 작품의 예술적 가치부터 경제적 가치까지 오늘도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술랭 가이드 오픈 갤러리 홍지혜 디렉터 오늘도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10월이에요. 그러니까요. 날이 부쩍 추워졌네요. 그렇죠. 10월이면은 가을이 그냥 제일 먼저 생각나는데요. 네. 혹시 이 가을에 네. 재밌는 일이나 이런 건 없어요? 재밌는 일이요. 지난주에 딱 있을 뻔했는데 네. 없어졌습니다. 왜 어떤 일이길래 그래요? 제가 친구 결혼식이 스위스에서 열려서 비행기 표까지 예매를 했는데 가시려고 했어요, 직접? 네, 바빠서 참석을 못하고 이제 취소를 했죠. 진짜 아쉬우셨겠는데요. 네, 정말 아쉬웠던 게 제가 아직 스위스에는 못 가봤어요. 근데 스위스에 가면 프리포트라고 하는 자유항 이라는 면세구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참고에 가보고 싶었거든요. 왜요? 우리도 자유무역지대가 있잖아요. 네. 근데 굳이 뭐 스위스까지 가서 찾아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요. 아주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예. 제네바에 있는 자유항에는 미술품 수장고가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비밀 미술관인데요. 예.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죠. 그렇죠. 면세구역에 창고가 있는 건 아시지만 여기에 이런 게 있는지는 모르셨죠. 거기 안에 다 미술품이 들어가 있다고요? 네. 진짜로? 1854년에 그 문을 열었던 제네바 프리포트가 원래는 곡물과 차를 보관하는 창고였는데요. 네. 최근에 20-30년간은 곡물 대신에 작품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전 세계의 미술품들이 모여드는데요. 예.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곳에 피카소 작품만 약 1000여 점이 있다. 라고 1000여 점이요? 하고요. 대신에 아무도 정확한 숫자를 알지는 못하지만요. 이 창고 안에 내용물이 웬만한 대형 미술관의 소장품과 견줄 수 있다고 하네요. 아니 만약에 피카소 작품이 1000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 네. 그거 하나로도 대형 미술관 몇 개는 만들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거기에 미술품이 몰리게 된 거예요? 히토 슈타이어이라고 하는 작가의 면세 미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예. 그 책에 의하면요. 이 자유항의 매력은 역외의 그 금융센터와 비슷하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세구역이니까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치외 법권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안이나 기밀 보장, 허술한 조사, 다양한 세금 특혜 이런 것 때문에 일종의 조세 피난처로서 호화 미술품들이 몰려든다는 거죠. 실제로 글로벌 미술 시장에서 활동하는 한 컬렉터는요. 예. 약 600억 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매한 뒤에 예. 본인의 나라로 가져오지 않고 제네바의 프리포트로 보냈다고 하는데요. 네. 그 덕분에 약 50억 원의 취득세를 물지 않아도 되었다고 하고요. 뉴욕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는 헬린 아마드 가문도 피카소 작품을 포함해서 4,500여 점을 이곳에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만의 리그인가요? 너무 좀스럽다는 느낌도 받고 네. 그렇게 비싼 미술품 사놓고 그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작품을 사서 뜯지도 않고 거기에 그러게요.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럴 거면 뭐하러 삽니까? 투자하는 왜냐하면 거예요? 면세 구역에 두었다가 네. 이제 바로 구매자의 나라로 팔리면 보낼 수가 있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로서 기능을 하는 거죠. 여기 제네바 자유항은요, 이제 모든 자유항 미술품 수장고의 원조인 셈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필두로 다른 나라에도 많이 생겼거든요. 2010년 이후에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모나코, 뉴욕에도 이런 프리포트가 문을 열었습니다. 예. 점점 이 프리포트가 진화를 해서요. 스위스 시설은 원래 곡물 창고였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소 형식적인데 싱가포르에 있는 자유항 미술품 수장고는 미술관 수준의 조명으로 갤러리 분위기를 선사한다고 하고요. 수집가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잠재적 구매자에게 이제 소장 미술품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대놓고 그냥 하는 거네요. 네. 우리 대놓고 탈세하겠다. 아니 탈세라고 표현하기는 면세 조금 구역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조세 네. 회피 합법적인 조세 회피를 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근데 이게 되게 찜찜하고 불편하게 들리시겠지만요. 네. 우리도 해외여행 다닐 때 면세점에서 물건 사면서 텍스 안 붙어서 싸게 샀어 이러면서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에서 해방되는 구역이라는 점에서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이거 여쭤봐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도 혹시 이런 데가 있어요? 아니요. 우리나라에는 없어서 이런 거 우리나라에는 만들자. 없어요? 인천이나 부산 같은 데 만들면 이곳에 아무래도 그런 큰 손들이 몰려들지 않겠냐 하면서 만들자는 취지도 있었어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 세금도 안 내는 걸 뭐하러 만듭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세금이요? 갑자기? 우리나라가 세금을 안 낸다고요? 우리나라에 세금을 안 낼 거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에 면세구역을 만들면 우리나라에 득될 게 별로 없잖아요. 그 대신에 우리나라에서 미술품을 사서 그곳에 둘 수도 있겠죠. 아 거꾸로 네. 우리나라 미술 시장이 커지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점이 있네요. 네. 저보다 좀 더 입체적으로 시장을 보시니까 역시 다르시네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재벌가의 창고를 뭐 봤더니 거기에 막 미술품이 막 쌓여 있다더라. 뭐 전직 대통령 집에 갔더니 어땠더라. 네,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미술품에는 세금이 없다. 네. 이거예요. 네. 근데 진짜 미술품에 세금이 없어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은 미술품의 소장자가 변경되는 상황에서 세금이 네. 어떻게 붙고 안 붙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취득과 양도, 그리고 예. 증여, 상속, 기증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모든 뭐 행위들이 다 여기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우선은 미술품 취득세와 양도세는요. 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참 부동산 소유가 뜨거워지면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양도세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 많이 공유됐던 것처럼 네. 요즘에 미술 시장이 커지면서 실제로 작품을 소장하시려는 분들이 내가 살 때 취득세를 얼마를 내야 하는가, 그럼 되팔 때 얼마를 내야 하는가 해서 취득세, 양도세는 많이 알고 계시
계시기도 하던데요. 네. 물론 대부분의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대략은 알아도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술품 관련한 세금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좀 풀어드릴게요. 네. 자세한 얘기에 앞서서 그 진행자님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미술품을 구입할 때 별도로 드는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취득할 때. 일부는 맞는 거네요. 네, 일부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취득뿐만이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 부가세도 없고요. 보통 부동산의 경우에는 보유한 상황에서 내는 보유세가 있잖아요. 그쵸. 종합부동산세 같은 예. 그런 보유세도 없습니다. 참고로요. 이런 취득세가 미국이나 프랑스는 13에서 17%, 중국은 33%까지 고율 취득세를 매기고 있거든요. 네. 이것과는 대조적이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요. 아무리 비싼 작품이어도 소장하거나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단 되팔기 전까지는요. 내가 그러니까 살 때는 세금을 안 내고 네, 가지고 있어도 취득세는 세금 안 내고 네. 안 내는데 내가 갖고 있다가 팔 때는 세금을 내야 그렇죠. 된다. 그게 바로 양도세가 네. 되겠죠. 양도세는요. 이 또한 조건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 국내의 생존 작가 작품이라면 가격과 상관없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관대한데요. 그리고 작품이 6천만 원 미만이면요. 예.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양도세는요.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또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는데요. 필요 경비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의 80%까지 인정,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90%까지 인정이 되고요. 예. 기타 소득의 과세율이 22%가 적용이 되거든요. 원래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술품 양도세를 사업소득으로 간주할 때도 있어서 최대 예. 45%까지 세율까지도 나왔었는데 작년에 미술품 양도 차익은 기타 소득으로 본다라는 개정안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어렵죠? 전 제가 집 살 때도요. 네. 계산을 잘 못했어요. 그쵸? 세금이 얼마인지. 이렇게 온라인 보면 계산기 있어서 대부분 거기다가 넣으면 자동으로 나오기도 법무사나 하고. 세무사한테 맡겨요. 보통의 네. 경우에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계산할 네. 때. 사실 근데 이게요. 제가 설명드린 게 간단합니다. 나름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국내 작품이지만 작가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해외 작가의 작품인 경우에는 6천만 원이 넘어갈 때 양도세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만한 뭐 저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보통 분들이 사실 때는 네. 양도세가 안 붙는 미술품일 거 아니에요. 양도세가 안 붙는 미술품이 꽤나 많지만 대부분이지만 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안 붙을 거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그 사이에 작품 가격이 오르고 작가가 작고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사는 시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살 시점은 때는 아니고 생존 작가였는데 네. 팔 파는 때. 시점. 팔 팔 때는 또 언제 어떻게 고인이 될지 되면.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게 80%에서 90%라고 했는데 네. 이거를 차감하면 10%에서 20% 남잖아요. 미술품 가격에서. 네, 내가 예. 판매하는 양도하는 가격에서 예. 10%나 20%의 금액에 대해서 22%를 과세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2.2% 혹은 4.4%를 낸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때로는 안 낼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말씀하시는 사이에 1억 원짜리 미술품이라는 걸 가정하고 계산했더니요. 220만 원을 내네요. 맞아요. 정확히 계산하셨네요. 네. 네. 근데 거의 대부분은 뭐 안 내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원래 그렇게 1억의 작품을 팔았더라도 작가가 생존해 있다면 낼까요? 그렇죠. 그러면 안 내도 되는 안 거잖아요. 내도 되는 거죠. 네. 역시 학습의 효과가 있네요. 네. 계산이 나름 되게 쉽죠. 2.2% 그러네요. 정도만 계산을 하니까. 그동안에 저도 좀 많이 헷갈렸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사실 미술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네. 또 뭐 기사나 이런 데 보면 재벌가 얘기가 주로 나오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미술품은 원래 세금 안 붙는가 보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거는 아니다. 맞습니다. 취득할 네. 때는 안 붙고 팔 때는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는데 내가 산 작가가 돌아가셨다면 우선 낼 생각을 해야 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술품 살 때는 네. 작가가 어떤 상황인지도 알아야 되겠는데요. 그 어떤 왜냐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젊은 작가인 경우에 네. 제가 샀다가 다시 되팔 때 네. 세금 안 내고 팔 수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연세가 있는 작가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긴 그런데요. 하겠네요. 이제 그 좀 조심스럽지만 네.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근데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작품을 팔아야 할 타이밍을 작가님의 건강과 굳이 이제 직결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아까 1억 작품을 거래할 때 그 양도세가 겨우 200만 원 수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2% 정도의 양도세를 아끼기 위해서 뭐 살아계실 때 빨리 팔아야지 하는 생각은 굳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네요. 있어요. 게다가 그 작가님의 작고 후에 그 희소 가치가 더 생길 수도 있고요. 오히려요. 양도세보다 올라가는 작품이 올라가는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니까 뭐 늘 세금은 그런 조금 거는 내지만.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작가님께서 살아생전에 내가 이 작품을 매도해버려야지라는 생각은 굳이 갖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네, 오히려요. 인정합니다. 양도세보다 더 생각을 하셔야 할 부분이 경매 수수료예요. 경매 수수료요? 네, 보통 부동산 거래할 때 뭐 취등록세, 양도세 이런 거 말고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 내시잖아요. 네. 미술품에서는 이 중개 수수료가 옥션에 내야 할 수수료인 셈인데요. 이게 꽤 높습니다. 국내의 가장 큰 옥션 두 곳이요. 각각 부가세 포함해서 19.8%와 16.5%의 수수료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양도세 겨우 2% 수준이잖아요. 네. 내가 미술품을 출품했을 때 그게 낙찰된다면 낙찰가의 한 뭐 15에서 20% 가량을 수수료로 옥션을 내야 되는 게 훨씬 더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많아요? 거래 네. 수수료가? 네. 그럼 세금보다 한 10배는 되는 거네요? 굳이 그쵸. 얘기하자면? 네, 굳이 이야기하자면. 근데 세금을 우리나라에서는 또 생존 작가의 경우에 굉장히 많이 감면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문화예술 정책에 의해서. 그래서 미술시장 활성화를 네, 위해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세금의 10배다라기보다는 그냥 세금을 줄여드린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해외의 옥션이 이것보다 훨씬 더 적게 받는데 우리나라만 많이 받는 상황은 아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예전부터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갤러리도 굉장히 많고 갤러리를 통해서 거래도 이루어지잖아요. 네네. 또 왜 다 옥션을 통해서 거래를 하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선은 아파트로 따지자면 네. 분양이 있고 이후에 부동산을 통해서 2차 거래 중개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양받는 게 일종의 1차 시장, 내가 첫 번째 컬렉터가 되는 것, 이 기능을 하는 것이 갤러리이고요. 예. 작가에게서 첫 번째 컬렉터가 되는 게 아니라 컬렉터에서 컬렉터로 넘어가는 일종의 세컨더리 마켓인 거죠. 네네. 그곳이 옥션인 겁니다. 네, 물론 내가 샀던 갤러리에서 다시 되팔 수 있는 그런 뭐 매도자를 구해주겠다라고 해서 갤러리를 통해서 2차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갤러리는 1차 시장 그리고 옥션은 2차 시장 이렇게 좀 구분을 하고 있어요. 또 옥션을 거칠 때 그 어떤 뭐 팔려고 하거나 살려고 네. 하는 사람들이 어떤 장점 같은 게 있겠죠? 그럼요. 왜냐하면 이게 중고차 거래나 부동산 거래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네. 뭐 몇만 원 혹은 수십만 원 정도의 수준의 물건은 중고 카페나 어플을 통해서도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작품은 저렴해야 수백만 원일 거고 혹은 수천만 원 혹은 수억까지 올라가기도 하는데 네. 이거를 카페나 어플을 통해서 개인 거래하기가 사실은 쉽지 불안하죠. 않기 때문에 네. 일종의 내가 집을 팔 때 부동산을 팔 때 부동산을 이제 거치는 것처럼 중개소로 거치는 네, 것처럼. 중개인을 거치는 것처럼 매도자를 쉽게 찾으려면 그 이제 좀 옥션을 거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건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 투명성이 또 보장되는 측면도 있겠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옥션을 거쳤는데 가짜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 얘기는요, 저희가 나중에 그래요? 따로 한번 알겠습니다. 다룰까요? 제가 괜히 궁금증이 막 돋아가지고 궁금하시죠? 지금. 네, 실제로요. 국립현대미술관이 옥션을 통해서 소장했던 이성자 화백의 작품이라는 것도 15년을 소장했는데 진품이 아닌 걸로 밝혀진 사례가 있거든요. 제가 조만간 위작에 대해서도 한번 밝혀드릴게요. 네. 근데 미술품을 지금 우리가 뭐 양도하거나 취득하거나 이런 얘기들 주로 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증여나 상속할 때는 어때요? 네, 우선 증여세나 상속세는 양도세처럼 별도로 규정되지는 않고요. 일반적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기준을 따릅니다. 예. 그러니까 증여세는 가족을 포함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예. 그리고 상속은 사망에 의해서 그 재산을 가족이나 친족이 무상으로 받았을 때, 네. 그걸 받은 자가 취득한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인데요. 즉
증여나 상속이나 둘 다 무상이잖아요. 예. 양도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상으로 팔기 때문에 옥션이나 그런 곳을 통해서 매수자를 결국에는 찾고 이런 게 이제 좀 밝혀지는데요. 네네. 무상으로 주는 증여나 상속의 경우에는요. 사실 금융자산이 오가는 게 없기도 하고요. 미술품은 부동산이랑 달라서 등기부등본 같은 것도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은 실명 등록이 의무이기 때문에 당국이 소유자 변동을 쉽게 포착해서 과세를 할 수 있는데 네. 사실상 미술품은요. 누가 어떤 걸 소유했고 누가 누구한테 무상으로 증여를 했고 상속을 했는지 유명인이 아니라면은 외부에서는 알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 집에 왔는데 네. 하나 가져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주면 모른다는 거잖아요. 모르죠. 사실은. 부모님이 뭐 이렇게 그림 갖고 네. 있다가 자기 자녀한테 뭐 증여를 한다고 하면 네. 뭐 증여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그냥 줘도 되고. 그렇죠. 심지어 내 집에 놓고 보고 있는데 나중에 누군가가 어떻게 알고 와서 너 이거 증여받은 거 아니야 했을 때 증여는 아니고 부모님 건데 우리 집에 잠깐 걸어놓고 빌려서 그러네. 보는 거일 뿐이에요라고 했을 때 그것을 누가 어떻게 추적할 그거 것인가. 임대료 냈는지 안 냈는지 따지지도 그럼요. 따지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이것을요 그 자녀가 작품을 되팔 때라거나 이럴 때는 또 이제 어떻게 소장하게 되었는지 추적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 금융자산도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상 증여의 한도가 넘어가는 모든 경우를 국세청이 추적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신 이제 고액 체납자의 경우 추적 조사가 들어가는 것처럼 미술품도 좀 비슷합니다. 유명한 소장자가 사망했을 경우 절대로 상속세를 피할 수가 없겠죠.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컬렉터의 사망과 그 상속이 대대적으로 그 뉴스에서 다뤄진 사례가 있는데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고 이건희 회장이잖아요. 그렇죠. 딱 나오죠. 예, 예. 네, 다들 전 국민이 다 아는 고 이건희 회장께서 이만큼의 작품을 갖고 있었대. 그럼 그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야? 모든 국민들이 관심이 그쪽에 네. 쏠리다 보니 예. 이런 경우에는 사실 상속 이런 거를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다 기증했잖아요. 네, 상속받지 않고 기증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왜 기증하기로 결정했을 것 같으세요? 그때 이재용 부회장이 네. 기자회견하면서 밝혔잖아요. 네. 선친이 네. 기부하겠다 약속한 거 내가 사회공헌으로 뭐 약속을 이행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 2008년에 그 사제 출연을 약속했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제 네. 눈에도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소아암 환자라거나 이제 아동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제 그 의료 공헌을 추가로 기부를 하고 이러기도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왜 미술 작품인가? 왜 미술 작품을 기증했는가? 다른 걸 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는 거죠. 그 이 회장이 남긴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상속 재산은 26조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 대한 상속세가 12조 원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분할해서 나눠서 내기로 했죠. 예. 여기에 미술품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도 별도로 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불리는 미술품 자산은 2만 3천여 점이었고요. 컬렉션의 감정가는 2, 3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 미술품도 상속 시에 일반 상속 재산과 동일하게 상속세 낸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아까 26조에서 12조 원 냈듯이 거의 50%에 가까운 상속세, 그러니까 1조 가량의 세금을 미술품에 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미술품들을 기부해서 이제 부과될 상속세도 줄이고 동시에 일반 대중들에 대한 그 기업의 책임도 다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게 더 낫겠다, 기증하자 이렇게 판단했을 거라는 의견이 좀 더 대부분입니다. 혹시 미술품 기증하면 네. 상속세를 차감해 줍니까? 세법상 국유기관이나 공공재단의 미술품을 기증하면 미술품의 상속세는 면할 수 있습니다. 국유기관이나 공공재단에 기증하면. 네. 하지만 미술품을 내가 상속받지 않는 대신 기증할 테니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는 안 받게 해주세요인 거죠. 포기하는 거죠. 같이 상속세와 내가 소유하는 거 둘 다 포기하고 기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미술품이 오는 게 아니라 거쳐가는 게 아니라 곧바로 네네. 그냥 기증하는 쪽으로 네. 넘어가게 만드는 거군요. 네. 대신에 이게 다른 상속세를 미술품 기증을 했으니까 깎아줄게요라고 하거나 이런 식의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대신 내는 물납제와는 또 다른 거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물납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요. 따라서 삼성가가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대납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미술품에서 부과될
상속세를 그냥 안 내고 기증했다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 결정이요. 네. 단순하게 상속세를 내지 않으려고 미술품 상속을 포기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네. 아까 감정가가 2, 3조 그 원이라고 했지만 예. 시가로는 한 10조 원 정도 된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좀 번거롭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 그림을 팔아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 이건희 컬렉션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작품들이 막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피카소나 모네 이런 작가들의. 근데 이 정도의 작품을 팔려면 해외에다 팔아야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종의 문화자산이 해외로 반출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고 이건희 회장의 그 14년 전의 약속처럼 그러니까 세법도 그렇고 신념도 그렇고 그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는 합니다. 근데 상속세 면제 외에 다른 세금 감면 같은 건 아예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금 감면 그 이제 기증에 의한 세금 감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상속세와 증여세를 모두 물납이 가능했을 때도 있었는데요. 2016년 1월부터 세법 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증여세는 아예 물납이 불가능해졌고 상속세는 상속 재산 중에 금융재산이 상속세 납부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만 그럴 때만 허용하도록 요건이 강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 상속세 물납제가요. 삼성가로 인해서 세간의 관심사로 떠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2023년 내년부터는요.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그런 걸 기증을 하게 되면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는 물납제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대신에요. 물납이 가능한 대상은 이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요청하는 것에 이렇게 해당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사실 상속세의 미술품 대납이 애초에 가능했다면 저는 좀 궁금해지네요. 삼성가가 과연 이걸 기증을 결정을 했었을까? 아니면 그 상속세에 해당하는 것만 미술품으로 대납을 하고 나머지는 소장을 했을까? 약간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기증한 건 아닌 것으로 아는데. 그런가요? 저는 조금 남겨뒀다는 얘기도 있던데. 23,000여 점이라고는 들었는데 원래 갖고 계셨던 게 얼마인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잘 몰라서. 궁금하긴 하네요. 한두 점 집에 남겨놨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해외 같은 경우에도 물납제나 이런 게 다 허용이 되고 그러죠? 네, 그럼요. 문화강국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나라들에 있고요. 영국, 프랑스 이런 국가들이 이런 미술품 물납제를 활발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 시작한 국가가 영국이고요. 1896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 역사가 벌써 120년이 훨씬 넘었죠. 프랑스의 그 국립 피카소 미술관 있잖아요. 거기가 미술품 물납제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피카소 사망 후에 유족이 상속세 대신에 200여 점 작품을 정부에 이렇게 납부를 했고요. 이거를 가지고 세운 것이 국립 피카소 미술관입니다. 다만요, 그 무분별한 물납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탈세를 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기관의 심의 과정을 거쳐서 대상을 선정하는 절차가 잘 보완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2712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유명한 한국화 작가님 작품을 지금 거실에 걸어두고 있는데 이거 인사동 가서 작품 팔면 세금 부과되는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인사동에서 그거를 사준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사준다고 그러면? 만약에 사준다면요. 인사동에 있는 일종의 골동품 그런 이제 판매하는 곳에서 사준다고 하면 별도의 세금은 사실 내지 않아도 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미술품과 관련한 오늘 세금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앞으로 제가 미래의 미술품을 갖게 되면 한번 참고할 만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미술행 가이드 오픈 갤러리 홍재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자팍다식한 대화를 나눌 이다혜입니다. 이번 주에 이야기하는 영화는 그레타 거윅 감독이 연출하고 시열사 로넌, 티모시 살라메가 출연한 2018년 영화 레이디 버드입니다.
영화 레이디버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인물은 바로 제목에 등장하는 레이디버드입니다.